항공기 조종사인 막내 아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상한 일이 있어요? 형수님 지금 집에 계세요? 그럼 내가 대답했다. 지금 씻고 있는데 아들의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말도 안 돼요. 형수님 여권이 지금 제 손에 있단 말이에요. 방금 제가 조종하는 로마행 비행기에 타셨어요. 그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네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야.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제 복수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고 싶어요.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같이 아침 식사 후 서둘러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큰아들 준우는 일찍 출근했고 7살배기 똑똑한 말썽꾸러기 손자 민준이도 통학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 집은 조용했다. 그리고 준우의 아내인 며느리 지아는 방금 계단을 올라갔다. 어머니, 잠시 씻고 올게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접시를 정리하자마자 집 전화가 울렸다. 앞치마에 손을 닦고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막내 아들 준혁의 밝고 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그냥 안부 전화드렸어요. 공항에서 경유하는 동안 잠깐 시간이 났거든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준혁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하늘을 정복하는 꿈을 이루며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자랑스러운 부조종사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비행은 어떤지, 잘 지내는지 몇 가지를 물었다. 아들은 힘차게 웃으며 모든 것이 순조롭고 일도 잘 풀린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갑자기 아들의 톤이 바뀌었다. 무언가 말하기를 주저하는 듯했다. 저기, 엄마, 아주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형수님 지금 집에 계세요? 나는 의아했다. 아직도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오는 계단 쪽을 쳐다봤다. 그럼, 아들아, 지아는 위에서 씻고 있어. 나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지아는 불과 10분 전에도 나와 이야기를 나눴고 집에서 항상 입던 그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내가 착각할 리가 없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 준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였다. 이윽고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 찬 아주 진지한 톤으로 변했다. 엄마, 그럴 리가 없어요. 형수님 여권이 지금 제 손에 있단 말이에요. 방금 제가 조종하는 로마행 비행기에 타셨어요. 나는 아들이 분명 착각했을 거라 생각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아들아, 뭘 잘못 봤겠지. 내가 방금 지아를 봤는데 씻으러 간다고까지 했어. 나는 아들을 안심시키려 차분히 설명했지만 그는 웃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대답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정리하려는 듯 느릿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모든 승객이 탑승한 후 잊어버린 서류를 찾으러 달려나갔다가 우연히 탑승구 근처에 떨어진 여권을 발견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공항 직원에게 주려고 했지만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여권을 열어본 순간 얼어붙었다고 했다. 사진은 지아의 것이었고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착각할 여지가 없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지만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확실하니 준혁아? 다른 사람 여권일 수도 있잖아. 불안한 마음이 싹 텄지만 나는 그렇게 말했다. 준혁은 한숨을 쉬었고 그의 목소리는 이제 당혹감과 확고함이 섞여 있었다. 엄마, 방금 승객실에 내려가서 직접 확인했어요. 형수님 맞아요. 아주 부유하고 세련돼 보이는 남자 옆 1등석에 앉아 계세요. 아주 다정하게 이야기 나누시던데요. 마치 연인처럼요. 준혁의 말은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수화기를 꽉 쥔 채 굳어버렸다. 머릿속이 핑핑 돌았다. 연인처럼? 불가능했다. 방금 위층에서 지아의 목소리를 들었. 이 집에서 그녀를 직접 봤다. 바로 그때 욕실의 물소리가 멈췄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지아의 목소리가 계단을 따라 내려왔다.
부드럽지만 나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충분히 큰 목소리였다. 어머니, 누구랑 통화하세요? 나는 정신이 아찔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아, 친구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둘러 대답하고는 아직 머리가 젖은 채 계단에서 고개를 내미는 지아의 시선을 피해 재빨리 거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긴장한 티를 내지 않으려 했으며 전화기에 속삭였다. 준혁아, 방금 지아 목소리를 들었어. 여기 있어. 막 씻고 나왔어. 네가 착각한 거 아니니? 전화기 너머 준혁은 다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다. 엄마, 불가능해요. 지금 이 비행기 안에 제 바로 앞에 계세요. 똑똑히 보고 있다고요. 나는 할 말을 잃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거의 떨어뜨릴 뻔한 수화기를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았다. 밖은 해가 쨍쨍했지만 거실은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심호흡을 하려 했지만 답 없는 질문에 가슴이 짓눌리는 듯했다. 지아가 여기 있다면 준혁의 비행기에 탄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만약 비행기에 탄 여자가 지아라면 우리 집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몇 분 후 지아가 주방으로 내려왔다. 깨끗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아직 머리가 축축한 채 평소와 같은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시장에 좀 일찍 가려고요. 뭐 사다 드릴 채소나 다른 거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상냥하고 친숙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지만 속은 돌덩이를 짊어진 기분이었다. 그래, 얘야. 토마토 좀 사다 주렴. 목이 바싹 마른 채 대답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그녀의 모습이 대문 뒤로 사라졌다. 나는 영혼의 소용돌이가 이는 채 그녀가 가는 것을 멍하니 서서 지켜봤다. 나는 준혁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 아들은 그런 이야기를 지어낼 이유가 없었다. 언제나 바르고 가족에게 다정하고 세심한 아이였다. 하지만 수년간 함께 살아온 며느리 지아 역시 내 눈앞에 있었다. 틀림없이.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놓친 것이 있을까? 이 집에 이 늙은 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비밀이 있는 걸까? 정오의 햇살이 커튼을 통해 스며들어 타일 바닥에 옅은 빗줄기를 그리는 동안 나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가 늘 앉아서 뜨개질을 하거나 민준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던 낡은 소파가 이제는 더 무겁게 느껴졌다. 준혁의 전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방안을 둘러보았다.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결혼식 날에 준우와 지아, 갓 태어난 민준이, 그리고 처음으로 조종사 제복을 입었을 때의 준혁의 환한 미소. 그 모든 추억들이 이제는 안개에 덮인 것처럼 흐릿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 보였다. 저는 이선영, 서울의 조용한 중산층 동네에 사는 65세의 미망인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두 아들을 남겼습니다. 큰아들 준우는 성실한 건축가로 늘 설계도와 프로젝트에 파묻혀 삽니다. 막내 준혁은 조종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룬 제 자랑입니다. 제 삶은 준우의 작은 가족, 며느리 지아, 손자 민준이, 그리고 이 집에서의 평온한 나날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며느리 지아는 제 눈에 항상 완벽한 귀감이었습니다. 예쁘고 부지런하며 옷차림부터 민준이를 돌보는 방식까지 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결혼식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녀의 부모님 댁마당에서 열린 성대한 잔치였죠. 지아의 집안이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아는 마치 훌륭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자신감 있는 미소와 빛나는 눈빛으로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녀 같은 며느리를 얻은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생각했습니다. 지아가 시장에 간 후
저는 무심코 식탁보 가장자리를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의 전화는 이전에 평범하게 보였던 작은 디테일들을 되짚어보게 만들었습니다. 지아가 시장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딴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온통 다정함으로 가득 차 민준이를 껴안고 잠들 때까지 노래를 불러주었지만 다른 날에는 제가 소금통을 제자리에 두는 것을 잊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젊은 여자의 기분 변하려니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헝클어진 것 같았습니다. 소중히 간직해온 모든 기억들이 뒤섞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달 전, 지아가 장볼 목록을 오른손으로 펜을 잡고 쓰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의 글씨는 매우 반듯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는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고 익숙하지 않은 듯 글씨가 훨씬 삐뚤빼뚤했습니다. 얘야, 언제부터 다른 손으로 글씨를 썼니? 하고 물었죠. 그녀는 웃으며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재미로 연습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제 그 디테일은 내 마음속에 날카로운 조각이 되어 밝혔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등에 맨 가방을 흔들며 달려 들어왔습니다. 작은 새 같은 목소리로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제 그림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라며 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가슴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앉아서 공책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보세요. 어제는 엄마가 오른손으로 숙제하는 걸 도와주셨는데 글씨가 정말 예뻤어요. 그런데 오늘은 왼손으로 쓰셔서 더 못생기게 나왔어요. 아이는 잘 정돈된 글씨가 있는 페이지와 온통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는 다른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그 글씨들을 보자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엄마가 오늘 바빴나 보구나. 피곤해서 그렇게 썼을 거야. 저는 혼란스러움을 감추려 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순진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는 정말 이상해요. 어떤 날은 저를 꽉 껴안아 주시는데 다른 날은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손자의 말은 또 다른 비수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로하려 껴안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일어나 문을 열자 전날 지아가 가져다 준 접시를 들고 선 좋은 이웃인 옆집 김 여사님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상냥한 미소로 웃었지만 눈에는 호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님이 참 고우세요. 그런데 어제 보니 저한테 접시를 왼손으로 주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오른손잡이라고 하셨는데 맞죠? 참 이상하네요. 양손잡이인가?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마 그런가 봐요. 차 한잔하고 가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왔지만 그녀의 말은 가시처럼 내게 밝혔다.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도 그 차이를 눈치채고 있었다. 나는 차를 대접하고 잡담을 나눴지만 그녀가 가자마자 가슴에 손을 얹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나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에 얼어붙었다. 그날 오후 나는 몇 년 동안 갖고 온 데이지 꽃에 부드럽게 물을 주기 위해 물뿌리개를 들고 정원으로 나갔다. 해가 지기 시작하고 나무 그림자가 마당에 길게 드리워졌지만 내 마음은 평화를 찾지 못했다. 민준이의 말, 김 여사님의 말, 그리고 전화기 너머 준혁의 단호한 목소리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며 멈추지 않는 파문을 일으켰다. 식물에 물을 주면서도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었다. 내가 너무 늙어서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눈치채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항상 꿈꿔왔던 행복한 가정을 믿고 싶어서 일부러 눈을 감고 있었던 걸까? 지아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서 돌아왔다. 하지만 내 눈길을 끈 것은 그녀가 바구니를 왼손으로 들고 있다는 점이었다. 나는 지아가 채소를 썰기 위해 칼을 잡는 법부터 민준이의 머리를 빗겨주는 법까지 항상 오른손을 사용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했다. 나는 그녀가 부엌 식탁에 바구니를 놓는 것을 지켜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뭘 사왔니, 지아야? 내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들리려 애썼지만 속에서는 의심의 파도가 커지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매우 공손하게 대답했다. 네, 어머니. 토마토랑 고수, 그리고 신선한 생선을 사왔어요. 저녁에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생선구이를 해드릴게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왼손? 아니, 오른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을 닦는 척하며 돌아섰다. 하지만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내가 상상하는 걸까? 아니면 이 작은 디테일들이 내게 무언가를 말해주려는 걸까? 저녁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다. 준우는 긴 하루 일과에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민준이에게 미소를 지으며 학교에서 어땠는지 물었다. 지아는 천천히 우아하게 식사를 했고 심지어 준우를 향해 여보, 다음 주에 민준이 학부모 총회 있으니까 그날은 시간 비워두세요 라고 상기시켜주기까지 했다. 나는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며느리를 찾으려 했으며 그녀를 바라봤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준혁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다. 남자 옆 1등석에 앉아 있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며 불안감을 삼키려 했지만 목에 돌이 걸린 것 같았다. 불과 사흘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민준이가 저녁 식사 중에 물컵을 엎질러 식탁보 전체에 물이 튀었다. 나는 재빨리 행주를 가져와 닦으며 웃었다. 괜찮아, 아가. 그냥 조심하면 돼. 하지만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지아는 갑자기 눈살을 찌푸리며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하니? 좀 더 조심해.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준우를 쳐다봤다. 그도 눈살을 찌푸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아야, 그냥 사고였잖아. 그녀는 눈에 분노의 불꽃을 튀기며 돌아섰다. 당신은 항상 제 편만 들지. 그럼 난 이 집에서 나쁜 사람만 되는 거고. 식탁의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민준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숙였다. 나는 깊은 아픔을 느끼며 아이를 껴안았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지아는 다정하게 학교 얘기를 상기시켜 주더니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나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머릿속의 조각들을 맞추려 애썼다. 오늘은 짜증이 나 있고 그 전날은 사랑스러웠다. 오늘은 왼손을 쓰고 그 전날은 오른손을 썼다. 이 작은 차이들이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쌓여가고 있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퍼즐 조각들처럼. 나는 진정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지아를 볼 때마다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마치 수년간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아닌 것처럼. 며칠 후 나는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우리가 늙었던 돌길을 걸을 때 아이는 내 손을 잡았다. 갑자기 아이가 멈춰서서 나를 보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어제 엄마가 글씨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인내심이 많으셨어요. 글씨도 예쁘게 나왔고요. 그런데 오늘은 제 숙제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저 혼자 하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의 맑은 눈을 보기 위해 몸을 숙였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네 엄마가 바빴을 거야, 아가. 슬퍼하지 마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실망감이 가득했다. 나는 거대한 무력감을 느끼며 아이를 껴안았다. 겨우 7살인데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저녁 식사를 위해 앉았다. 갑자기 지아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왼손으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음식을 담고 있던 준우가 갑자기 웃었다. 어이,
언제부터 왼손잡이가 됐어? 되게 어색해 보이네. 지아는 입가에 억지 미소를 지으며 글씨 쓰기를 멈췄다. 아,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여보. 그녀는 재빨리 수첩을 가방에 넣었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 스치는 당황의 빛을 알아차렸다. 준우는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역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숟가락을 꽉 쥔 채 심각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앉아 있었지만 속에서는 의심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빈 양념통을 들고 늘 가던 돌길을 건너 옆집 김 여사님 댁으로 갔다. 지아가 몇 주 전 준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인다며 빌려갔던 것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김 여사님이 언제나처럼 상냥한 미소로 문을 열어주셨다. 어머님, 들어오세요. 제가 커피 한 잔 타드릴게요. 그녀는 아직 손에 행주를 든 채 말했다.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가려 했지만 그녀는 나를 부엌의 나무 의자에 앉혔다. 분위기는 따뜻했고 볶은 커피 향이 났지만 나는 긴장을 풀 수 없었다. 김 여사님은 의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님, 제가 하는 말에 화내지 마세요. 며느님 성격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아주 반갑게 인사하고 제 아이들 안부까지 물어보는데 어제는 이 앞을 지나가면서 제가 손을 흔들었는데도 못 본 척 하더라고요. 마치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요. 김 여사님의 말은 내 혼란스러운 마음의 호수에 또 다른 돌멩이를 던지는 것 같았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바빴나 보죠.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속은 엉망이었다. 김 여사님은 함부로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매우 감성적이고 항상 세세한 부분에 신경 쓰는 사람이었다. 그녀마저 지아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내 의심은 더 이상 내 상상이 아니었다. 나는 잠시 더 머물다가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무거운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민준이에게 늘 붕어빵을 사주는 빵집 박 사장님 댁을 지나쳤다. 박 사장님은 손님을 맞이하다가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오늘 우리 꼬마 손님에게는 뭘 드릴까요? 내가 붕어빵을 주문하자 그는 갑자기 물었다. 어머님이 준우 씨 어머니 맞으시죠? 아내분이 며칠 전에 오셔서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셨어요. 제 빵이 정말 맛있다고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영 안 좋더라고요. 빵만 사시고 감사 인사도 없이 그냥 가셨어요. 나는 가방 손잡이를 꽉 쥔 채 굳어버렸다. 피곤했나 봐요, 사장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재빨리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다. 박 사장님의 말은 내 안에서 자라나는 의심을 더 깊이 파고드는 또 다른 칼날이었다. 집에 도착해서는 차를 한 잔 끓여 현관에 앉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정원의 데이지 향기를 실어왔다. 나는 지아가 늘 가던 시장으로 가는 길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녀가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건조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미소도 어제 고수 한 단을 싸게 샀다고 자랑하던 기쁨도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벌써 왔니?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를 더 유심히 관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 입은 블라우스는 남색으로 집을 나설 때 입었던 하얀 블라우스와 달랐다.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어보려 했다. 왜 블라우스를 갈아입었니? 지아는 잠시 멈칫하더니 재빨리 대답했다. 아, 뭐가 묻어서 갈아입어야 했어요. 그녀는 반쯤 미소를 짓고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찻잔을 든 채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기분으로 서 있었다. 김 여사님의 말, 박 사장님의 말, 그리고 지아가 내게 대답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내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날 밤 우리 모두 저녁을 먹고 있었다.
민준이는 밝은 목소리로 학교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지아가 다른 때와 달리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준우가 식사 다 했으면 어머니가 그릇 치우시게라고 말했을 때 민준이는 갑자기 나를 향해 순진하게 말했다. 할머니, 어제는 엄마가 잠잘 때 노래 안 불러줬어요. 그저께는 할머니가 항상 불러주시는 그 옛날 노래를 불러줬는데 정말 듣기 좋았어요. 나는 아무 반응 없이 음식을 담고 있는 지아를 보았지만 민준이의 말은 내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다. 그 자장가, 내가 준우와 준혁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 이 집에서는 지아와 나만이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그저께는 부르고 어제는 부르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빨리 변했을까? 나는 그릇을 치우러 일어섰지만 내 마음은 이미 딴 데가 있었다. 지아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이상한 눈빛으로 돌아오던 때가 생각났다. 어느 날은 친구에게서 선물 받았다며 신선한 꽃다발을 들고 왔지만 다른 날은 오늘 어디 갔다 이렇게 늦게 왔냐고 묻자 화를 냈다. 나는 예전에 그것들을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훨씬 더 큰 비밀의 조각들처럼 보였다. 지아가 내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말, 모든 몸짓이 나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부엌을 청소한 후 식탁에 앉아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첫 줄을 쓰는 내 손이 떨렸다. 오후 3시, 지하 시장 감, 오후 6시 귀가, 남색 블라우스 착용, 태도 까칠함.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더 이상 아무 일도 없는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계속해서 썼다. 어제는 민준이에게 자장가 불러줌, 다정함. 오늘은 차가움, 노래 안 불러줌. 모든 단어는 무거운 획 같았다. 마치 내 의심을 현실에 새기는 것 같았다. 내 낡은 수첩은 이제 지하에 대한 메모로 가득 찼다. 모든 글자는 내 의심의 조각이었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았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수첩을 보며 부엌에 앉아 있었다. 이 모든 생각을 더 이상 혼자 간직할 수 없었다. 그것들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가며 나를 혼란 속에 홀로 남겨두었다.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했다. 나를 이해해주고 판단하지 않고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않을 사람이 필요했다. 즉시 내 오랜 친구 미경이 생각났다.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함께 해온 나무 아래 앉아 뜨개질하며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던 친구.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미경아, 오후에 시간 괜찮니? 우리 동네 커피숍에서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미경은 언제나처럼 따뜻한 목소리로 즉시 수락했다. 선영아,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어. 기다려, 그리로 갈게.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지만 걱정은 여전히 무거웠다. 낡은 스카프를 두르고 미경과 내가 수많은 기쁨과 슬픔을 나눠온 동네 작은 커피숍으로 향했다. 그곳은 여전했다. 어두운 나무 테이블과 갓 볶은 커피의 맛있는 냄새. 나는 아무도 우리 대화를 듣지 못하도록 빛이 희미한 구석 자리를 골랐다. 그곳에 앉아 뜨거운 커피잔을 감싸 안았지만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다. 이 모든 의심을 어떻게 털어놓을까? 내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감히 인정할 수 있을까? 미경은 가벼운 스웨터를 입고 신선한 채소가 담긴 가방을 든 채 도착했다. 그녀는 앉아서 예리하지만 다정한 눈빛으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선영아, 내 얼굴만 봐도 알아. 무슨 큰일 있구나. 어서 털어놔. 뭐가 널 그렇게 힘들게 하니? 나는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심호흡을 했지만 모든 단어가 목에 걸렸다. 나는 모든 것을 요약해서 이야기했다. 공항에서 준혁이 건전와 지하의 여권, 비행기에서 본 그녀와 똑같이 생긴 여자, 그리고 글씨 쓰는 손이 바뀌는 것부터 하루아침에 변하는 그녀의 기분까지 내가 기록한 모든 작은 디테일들. 나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봐, 여기 다 적어놨어. 내가 상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가 없어. 미경은 눈살을 찌푸리며 페이지를 넘겼다. 그녀는 내 떨리는 글씨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천천히 읽었다. 너 모든 걸 다 봤구나. 그녀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갔다 돌아올 때마다 딴 사람 같네. 넌 뭐라고 생각해? 나는 커피잔을 꽉 쥐며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미경아. 그냥 무서워. 지아가 뭔가를 숨기고 있을까봐 무서워. 내가 더 파고들면 우리 가족이 깨질까봐 무서워.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진실을 알아야 해. 준우를 위해서, 민준이를 위해서. 미경은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결연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우리 여자들은 쉽게 속지 않아, 선영아. 내 직감이 뭐라고 말하니? 난 여기에 뭔가 있다고 확신해. 넌 이 일의 진상을 밝혀야 해. 나는 망설였고 목소리는 속삭임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면? 준우에게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미경은 단호하게 내 말을 끊었다. 내 직감을 믿어.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넌 평생 의심 속에서 살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민준이나 준우를 지킬 수 없어. 바로 그때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내가 아는 아주머니가 커피숍에 들어왔다. 나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이런 우연이. 지난주에 시장에서 며느님을 뵈었는데 아주 친절하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요리하신다고 고수도 한 단 더 사가셨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시 지나가시는데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인사도 안 하고 채소만 사서 가셨어요. 며느님한테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피곤했나 보죠. 하지만 속으로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지아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또 있었다. 나는 그 아주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녀가 가는 것을 본 뒤 미경을 향해 돌아섰다.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미경은 내 손을 잡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다. 봤지, 선영아. 너뿐만이 아니야. 이웃들까지도 알아차리잖아.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마. 계속 모든 걸 기록해.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녀를 따라가야 할 거야. 해를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미경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 며느리를 미행한다는 생각은 마치 내 가족을 배신하는 것 같았다. 나는 평생 이 가정을 돌봐왔고 이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해야 했다. 내 가족 중 한 명을 조사하는 것. 그날 오후 나는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한 채로 집에 돌아왔다. 지아는 익숙한 파란색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어머니, 잠시 시장 좀 다녀올게요.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가 대문 뒤로 사라지자마자 수첩을 펴고 썼다. 오후 3시 지하 시장감. 파란색 바구니 휴대. 태도 정상. 나는 시계를 보며 매 순간을 세고 있었다. 6시에 지아가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가 손에 들고 온 바구니는 이제 빨간색이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바구니를 바꿨니?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대답했다. 네, 다른 게 찢어져서 친구가 이걸 빌려줬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첩에 추가하는 내 손은 떨렸다. 오후 6시 귀가 빨간색 바구니 휴대. 목소리 약간 다급함. 내 메모는 쌓여갔다. 각 줄은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밖에 모르는 늙은 어머니의 이미지에서 멀어지는 한 걸음이기도 했다. 주말에 준우는 일찍부터 야근하러 갔고 민준이는 학교 활동에 참여해 집에는 나와 지아만 조용히 남았다. 나는 나를 잠식하는 의심을 떨쳐내려 했으며 식탁을 닦고 있었다. 그때 지아가 옅은 노란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방에서 내려왔다. 결혼 초처럼 신선한 모습이었다. 어머니, 잠깐 시장 좀 다녀올게요.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늘 쓰던 장바구니를 들고 나갔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한 목소리가 계속 속삭였다. 따라가, 선영아, 진실을 찾아가. 나는 2번 생각하지 않았다. 낡은 스카프를 집어 얼굴을 약간 가리고 조용히 집을 나서 지하 뒤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했다. 햇볕은 강렬했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상관없었다. 그녀가 정말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을 뿐이었다. 지아는 시장으로 가는 돌길을 빠르게 걸었지만 갑자기 늘 가던 오른쪽으로 돌지 않고 왼쪽으로 꺾어 공장지대 뒤의 골목으로 향했다. 집들은 낡고 서로 붙어 있었으며 벽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지붕은 녹슨 양철판이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채 걸음을 늦추고 인도에 세워진 자전거 뒤에 숨으려 애썼다. 지아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다. 그녀는 햇빛이 거의 닿지 않는 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나는 한 남자가 너트를 조이는데 열중하고 있는 정비소 뒤에 숨었다. 나는 지아가 낡은 나무 문 앞에 멈춰 서서 조용히 노크한 뒤 안으로 들어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머리가 핑핑 도는 채 그곳에 서 있었다. 내 며느리가 저기서 뭘 하는 걸까? 여긴 시장도 아니고 그녀가 언급했던 친구 집도 아니었다. 저기까지 걸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것 같았다. 나는 진실이 두려웠다. 내가 곧 발견하게 될 것이 모든 것을 부숴버릴까봐 두려웠다. 결국 나는 돌아서서 질문으로 가득 찬 채 집으로 돌아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전보다 더 무거웠다. 집 대문을 밀자마자 나는 얼어붙었다. 지아가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부엌에 서서 채소를 썰고 있었다. 그녀가 나갈 때 입었던 꽃무늬 원피스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시길래 이제야 오세요? 나는 입이 바싹 마르고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채 굳어버렸다. 불과 몇 분 전에 나는 그녀가 노란 원피스를 입고 그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블라우스는? 나는 더듬거렸다. 그냥 산책 좀 하고 왔어. 지아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나를 오싹하게 했다. 나는 무언가를 찾으러 가는 척하며 내 방으로 올라갔지만 사실은 그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나는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민준이가 마당에서 실컷 놀아 붉어진 뺨을 하고 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내 다리에 매달려 흐느꼈다. 할머니, 엄마가 연필 하나 떨어뜨렸다고 혼냈어요. 어제랑은 달라요. 어제는 정말 착했는데 저를 안아주기까지 했어요. 나는 민준이를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속에서는 불이 타는 것 같았다. 네 엄마가 피곤했나 보구나, 아가. 슬퍼하지 마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할머니, 저는 어제의 엄마가 좋아요. 나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아이를 더 꽉 껴안았다. 손자의 말은 칼날처럼 내가 억누르려 했던 의심을 더 깊이 새겼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눈을 크게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미지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골목으로 들어가는 지아,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부엌에 서 있는 지아, 그리고 준혁의 목소리, 제 비행기에 타고 있어요. 나는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나 자신조차 감히 믿을 수 없는 문장을 썼다. 아마도 같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 문장은 저주처럼 느껴졌고 나를 떨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골목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의심을 참을 수 없었다. 거실에 걸려있는 지아가 준우와 민준이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을 들었다. 나는 그것을 굳게 쥐고 결심했지만
두려움에 떨며 집을 나섰다. 골목은 어제와 같이 조용하고 음침했다. 나는 한 중년 여성이 수채 부채질을 하고 있는 옥수수 가판대 옆에 멈춰 섰다. 나는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실례합니다. 이 아가씨를 여기서 보신 적 있나요? 아주머니는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가리켰다. 아, 네, 그럼요. 저기 14번 집을 자주 드나들어요. 나는 목구멍에서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감사 인사를 하고 그 집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14번 집이 내 앞에 나타났다. 벽은 얼룩져 있었고 나무 문은 페인트가 벗겨졌으며 창틀에는 시든 데이지가 담긴 화분이 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곳에 서서 온 세상이 나와 함께 숨을 죽이는 것을 느꼈다. 문을 두드렸고 강노크 소리는 내 가슴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문이 열리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 앞에는 지아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서 있었다. 얼굴, 몸매, 길고 검은 머리까지. 유일한 차이점은 그녀의 겁에 질린 눈빛과 걸레를 든 채 떨고 있는 손이었다.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지아 씨. 그 아가씨는 깜짝 놀라 걸레를 꽉 쥐고 문을 세게 닫으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지수야, 이제 숨지 마. 너도 이게 잘못된 거 알잖아. 나는 고개를 들어 지아와 똑같이 생긴 여자, 바로 뒤에 서 있는 젊은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날씬하고 머리를 묶고 있었으며 지적이면서도 친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살짝 미소 지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지수의 룸메이트예요. 어머님, 들어오세요. 이제 진실을 아실 때가 됐어요. 나는 다리가 떨리지 않도록 심호흡을 하고 그 비좁은 양철집 안으로 들어갔다. 벽은 얼룩져 있었고 시멘트 바닥은 갈라져 있었으며 옅은 소독약 냄새가 공중에 떠다녔다. 한쪽 구석에서는 한 노인이 낡은 간이 침대에 누워 낡은 담요를 덮고 희미하게 기침하고 있었다. 공간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지만 나는 유진이 가리킨 나무 의자에 걸어가 앉았다. 지아와 똑같이 생긴 여자는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속삭임에 가까웠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아가 아니에요. 제 이름은 지수예요. 나는 머릿속이 소용돌이 치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수. 이름은 낯설었지만 얼굴은 너무나 익숙했. 나는 목소리를 굳게 유지하려 했으며 손을 꽉 쥐었다. 설명해봐요. 왜 내 며느리와 그렇게 닮았고 왜 우리 집에 나타나는 거죠? 지수는 죄책감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유진이 그녀 옆에 앉았다. 낡은 플라스틱 주전자에서 물 한 잔을 따르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아주 가난해요, 어머님. 유진이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양부모님께서 편찮으신데 특히 저기 누워 계신 아버님 상태가 안 좋으세요. 몇 년 전 지수가 시장에서 우연히 지아를 만났어요. 둘은 물방울처럼 닮았고 지아는 그걸 이용했죠. 지수에게 자기를 대신해 달라고 필요할 때마다 몇 시간씩 자기를 대체해 달라고 제안했어요. 지수는 원치 않았지만 지아가 돈을 아주 많이 줬고 가족들은 약값이 필요했어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걸레를 너무 세게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얘진 지수를 보았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그녀를 압박했다. 대체한다니 뭘 위해서? 지아가 왜 누군가 자기를 대신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들었다. 모든 걸 다요, 어머님. 그녀는 그냥 몇 시간 동안 집에 머물면서 시장에 가거나 아이를 돌보는 같은 몇 가지 일을 하라고 했고 돈을 줬어요. 부모님 약을 살 만큼 많은 돈을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가슴이 억눌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이상한 디테일들. 글씨 쓰는 손의 변화, 때로는 다정하고, 때로는 신랄한 성격, 때로는 감미롭고, 때로는 차가운 목소리. 모든 것이 이제 내가 보기를 거부했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처럼 맞아떨어졌다. 유진은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계속했다.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지아가 아주 세련된 남자와 있는 걸 봤어요. 이름은 강태호였어요. 커피숍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야라고 아주 다정하게 부르더라고요. 그때 지수는 차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기다리고 있었고요. 강태호라는 이름은 내 심장을 찌르는 칼 같았다. 준혁의 말이 생각났다. 부유한 남자 옆 1등석에 앉아 있어요. 작은 방이 내 주위에서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나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물잔을 쏟았다. 유진은 서둘러 닦았지만 나는 질식할 듯한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지아가 우리 가족을 속이고 있었어. 지수는 흐느끼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제 부모님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는 지아와 똑같은 얼굴을 가졌지만 고통과 후회로 가득 찬 눈빛을 한 이 젊은 여자를 보았다. 화를 내고 싶었다.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지수를 보자 동정심만 느껴졌다. 그녀는 주모자가 아니었다. 그저 지아의 게임에 이용된 말일 뿐이었다.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일어섰다. 지수야, 지아가 어디 있는지 아니? 내게 자기를 대신하라고 할 때 뭘 하는지 아니? 지수는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어머님. 그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유진은 그녀를 위로하려 어깨에 손을 얹고 나를 향해 말했다. 어머님,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알아요. 하지만 지수도 피해자예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나는 초라한 집안을 둘러보고 간이 침대에 누운 남자의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다. 지수의 절박함을 이해했지만 그것이 내가 느끼는 배신감을 지워주지는 않았다. 나는 눈물을 참으려 주먹을 꽉 쥐었다. 널 탓하지 않아, 지수야. 하지만 난 진실을 알아야 해. 내 아들과 손자를 지켜야 해. 나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일어섰다. 고마워요, 유진 씨. 진실을 말해줘서 다시 올게요. 나는 집을 나섰고 밖에 밝은 햇살이 내 눈을 멀게 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얼어붙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얼룩진 벽과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문이 내 마음속에 집착이 되어버린 그 작은 골목을 다시 찾아갔다. 햇볕은 여전히 강렬했지만 내 속은 해결되지 않은 의심의 차가운 바람을 짊어진 듯 추웠다. 나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주는 부적처럼 가족 사진을 꽉 쥐고 14번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지수가 그렇게 겁먹은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수줍지만 더 차분한 눈빛으로 문을 열고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어머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집은 여전히 작았고 소독약 냄새와 간이 침대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희미한 기침 소리가 났다. 나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범한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있었다. 피곤해 보였지만 더 이상 겁먹지 않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야, 내 양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이 모든 걸 더 잘 이해해야겠어.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를 방 안쪽 구석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머리가 새하얀 아주 마른 여자가 침대에 누워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수의 양어머니인 윤혜숙 씨였다. 나는 그녀의 마른 손을 잡고 나를 소개했다. 저는 이선영입니다. 지아의 남편인 준우의 어머니예요. 윤혜숙 씨는 힘겹게 숨을 쉬며 나를 보더니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는 제 친딸이 아니에요. 갓난아기 때 입양한 아이죠.
그녀의 말은 내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나는 심장이 더 세게 뛰는 것을 느끼며 얼어붙었지만 목소리가 평온하게 들리도록 애썼다. 부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아주머니는 기침을 하고는 천천히 내가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래전 저는 시골 병원의 간호사였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아주 가난한 가족이 쌍둥이 딸을 낳았죠. 너무 가난해서 둘 다 키울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울면서 한 명만 데리고 있을 수 있다고, 다른 한 명은 버릴 거라고 했어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 아이를 버려두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입양했어요. 그 아이가 지수예요. 그녀는 길게 기침을 하려고 멈췄다가 무한한 사랑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제 딸처럼 키웠지만 전 그 아이가 항상 진짜 부모를 찾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요. 저는 제 사랑과 이 집 말고는 줄 것이 없어요. 나는 의자 가장자리를 붙잡고 머리가 핑핑 도는 채 앉아 있었다. 지수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아세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윤혜숙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근처 마을의 가난한 가족이라는 것만 알아요. 많이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를 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는 지수를 보았고 그녀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어머님, 저는 제 친부모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아를 만났을 때 어쩌면 그녀가 뭔가를 알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랑 너무 닮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나는 어떤 단서라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윤혜숙 씨에게 낡은 서류를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낡은 나무 옷장을 가리켰다. 지수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봉투를 꺼내 내게 주었다. 안에는 지수의 출생일이 적힌 병원 서류 사본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재빨리 읽었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지수의 출생일은 지아의 출생일과 정확히 같았다. 내가 준우와 결혼할 때 그녀의 서류에서 본 날짜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잡고 지수를 보았다. 너와 지아는 쌍둥이 자매일 수도 있어. 내가 멍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는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럼 지아가 제 언니라고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왜 저한테 그런 짓을 시켰을까요?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아가 우리 집에 환하고 자신감 있게 들어와 완벽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았던 날들이 생각났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가 준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녀가 우리 가족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상상조차 하기 싫은 비밀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쌍둥이 동생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일어서서 지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내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고통을 숨길 수는 없었다. 지수야, 오늘부터는 아무도 널 더 이상 이용하게 두지 않을 거야. 내 부모님 병간호를 도와줄게. 하지만 그 대가로 나와 협력해야 해. 이 진실을 밝혀내야 해. 준우를 위해서, 민준이를 위해서. 지수는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릴게요. 더 이상 이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녀를 보았고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폭풍 속에서 희망의 빗줄기를 느꼈다. 나는 집을 나서서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골목을 걸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웃는 시끄러운 시장을 지나쳤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윤혜숙 씨의 말이 종소리처럼 울렸다. 두 쌍둥이, 한 명은 버려지고 다른 한 명은 키워졌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운명이 우리 가족 안에서 교차했다. 나는 폭풍이 휩쓸고 간 들판처럼 엉망이 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지아와 지수에 대한 진실, 쌍둥이의 비밀은 내 가슴을 짓누르는 바위였다. 나는 내가 준비되지 않은 갈림길에 서 있었다. 우리 모두를 속인 내 며느리와 마주하고
준우와 민준이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 그날 밤 나는 준혁에게 전화했다. 내 심장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준혁아, 내일 밤에 집으로 와야 해. 네가 명확히 해줘야 할 것들이 좀 있어. 준혁은 놀랐다. 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다. 엄마, 무슨 심각한 일 있어요? 나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냥 와, 아들아. 네가 필요해. 그리고 가능하다면 형수님 전자여권 기록 좀 가져와.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냥 네, 엄마, 갈게요 라고 말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앉아 있었다. 내일 밤은 이 가족 누구도 잊지 못할 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나는 일찍 일어나 성대한 가족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식탁에 하얀 식탁보를 깔고 촛불을 켰다. 준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민준이가 항상 주문하는 생선구이를 요리했다. 이 저녁 식사가 특별하기를 바랐다.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부엌에서 채소를 썰고 있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었다. 그 어두운 골목과 지수의 말 사이에서 준우를 위해 민준이를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칼질 한 번 한 번이 내 심장을 베는 것 같았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때 준우가 일에 지쳐 집에 도착했다. 차려진 식탁을 보고 놀랐다. 무슨 날이야?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했어, 엄마? 나는 평온해 보이려 애쓰며 미소를 지었다. 그냥 다 같이 맛있는 저녁 먹고 싶어서. 앉아, 아들. 지아는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민준이가 달려와 내 다리를 껴안았다. 할머니, 생선 냄새 정말 좋다. 나는 목에 덩어리가 진 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밤이 지나면 민준이의 순진한 미소는 다시는 그렇게 carefree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고 처음에는 분위기가 활기찼다. 준우는 직장 이야기를 했고 민준이는 학교에서 그린 그림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지아는 가끔씩 맞장구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숟가락을 잡는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준혁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가 들어왔고 바로 뒤에 지수가 평범한 원피스를 입고 따라 들어왔다. 얼굴은 지아와 똑같았지만 눈빛에는 고뇌가 가득했다. 식탁에 있던 모두가 조용해졌다. 민준이는 지아와 지수를 혼란스럽게 번갈아 보며 순진하게 물었다. 왜 엄마가 두 명이에요? 준우는 창백해져서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지아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 나는 떨리지 않으려 식탁 가장자리를 붙잡고 일어섰다. 앉아라, 지아야. 나는 느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걸 명확히 해야겠어.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고 모든 단어가 내 속을 찢어놓았다. 공항에서 준혁이 전화를 걸어 그녀가 로마행 비행기에 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가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씨 쓰는 손이 바뀌던 때 때로는 다정하고 때로는 신랄했던 그녀의 성격. 그리고 마침내 내가 지수를 만나 쌍둥이의 비밀을 발견한 그 골목 방문. 너와 지수는 쌍둥이 자매야.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진실을 숨기기 위해 내 동생을 이용했지? 우리에게 말해봐. 진실이 뭐니? 지아는 종이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변호하려 소리쳤다. 저를 모욕하려고 다 꾸며낸 이야기예요. 어떻게 감히. 하지만 준혁이 다가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세게 내려놓았다. 이건 이탈리아 출입국 도장이 찍힌 전자여권 사본이야.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있으면서 동시에 로마로 날아갈 수는 없어. 지아는 입술을 꽉 다문 채 서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 옆에 앉아있던 민준이가
갑자기 순진하지만 고통에 찬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맞아요, 할머니. 어떤 날 우리 엄마는 천사고, 어떤 날은 아주 나빠요. 저는 나쁜 엄마가 싫어요. 손자의 말은 비수 같았고 나는 울음을 참아야 했다. 방 안의 공기는 너무 무거워서 숨쉬기조차 어려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막 뒷문으로 들어온 유진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예리한 눈빛으로 서서 모두 앞에서 이야기했다. 저는 지아 씨가 강태호 씨와 있는 것을 봤어요. 서로 자기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지수를 고용해서 자기를 대신하게 하고 가족을 속인 것도 그녀였어요. 준우는 질식할 듯한 목소리로 아내를 향해 돌아섰다. 사실이야, 지아야, 말해봐. 사실이냐고? 지아는 한동안 침묵 속에서 입술을 깨물더니 갑자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네, 사실이에요. 저 애인 있어요. 이 가난한 생활이 지긋지긋해요. 이 집 며느리 노릇도 지긋지긋하고요. 강태호 씨는 저한테 100배는 더 나은 삶을 줘요. 그리고 당신, 준우 씨,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녀의 말은 방 안에서 터진 폭탄 같았다. 준우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하얘진 채 얼어붙었다.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껴안았다. 할머니, 엄마가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아이를 꽉 껴안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가슴이 찢어진 채 지아를 보았다. 그녀는 후회의 기색 하나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서 있었다. 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다. 지아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녀는 대답 없이 돌아섰다. 한쪽에서 조용히 있던 지수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했다. 언니, 그렇게까지 상처 줄 필요는 없었어. 난 그냥 언니를 돕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지아는 그녀를 쏘아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서서 나갔다. 문이 세게 닫히고 방은 고통스러운 침묵에 잠겼다. 그 대립의 밤 이후 우리 집 공기는 생명을 잃은 것 같았다. 이전에는 민준이의 웃음소리와 준우의 이야기로 가득 찼던 거실은 이제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허리케인에서 막 살아남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내가 그토록 아끼던 가정의 잔해 속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지아는 그 쓰라린 말들을 내뱉고 떠나 준우에게는 텅 빈 시선을, 민준이에게는 순진한 눈물을 남겼다. 나는 모든 것이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일주일 후 준우와 지아는 이혼을 위해 법원에 갔다. 나는 가지 않았지만 준우가 나중에 영혼을 잃은 듯 건조한 목소리로 내게 이야기했다. 엄마, 저나 민준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서류에 서명하고 그 남자랑 가버렸어요. 우리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울지 않으려 애쓰며 그의 손을 잡았다. 지아는 민준이의 양육권도 요구하지 않았다. 마치 아이가 이미 실증난 연극의 일부였던 것처럼 내 마음은 준우뿐만 아니라 민준이 때문에 아팠다. 그렇게 버려질 자격이 없는 7살짜리 아이. 걱정 마, 아들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고 민준이에게는 절대 사랑이 부족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이 상처가 치유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준우는 무너졌고 말이 없어졌다. 일에만 몰두하거나 마당에서 노는 민준이를 앉아서 지켜볼 뿐이었다. 나는 아들을 보며 그의 눈에서 남편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마지막 날들에 보였던 똑같은 슬픔을 보았다. 그를 껴안고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다행히도 지수가 어둠 속의 작은 빛처럼 조용히 나타났다. 그녀는 매일 집에 왔다. 따뜻한 음식이 담긴 용기를 가져오고 민준이와 함께 앉아 놀아주고 이모,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라고 물을 때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는 지수를 보며 지아와 똑같은 얼굴이지만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진 것을 보았다.
그녀는 다정하고 인내심이 강했으며 항상 민준이를 웃게 만드는 방법을 찾았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민준이가 밝은 목소리로 엄마 지수, 새 그리는 법 가르쳐 주세요 라며 지수를 껴안으러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심장이 오그라들며 놀랐다. 아이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걱정 없는 미소로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다. 지수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내 사랑. 하지만 내가 볼 수 있도록 아주 예쁘게 그려야 해. 나는 눈물이 흐르는 채 그곳에 서 있었다. 민준이의 순진한 말은 내 고통을 덜어주는 약 같았다. 나는 지수가 그 속임수의 나날 동안 지아를 대체했을 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밤 내가 부엌을 청소하고 있을 때 준우가 나를 거실로 불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반지를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긴장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지수는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빛나며 그의 옆에 있었다. 준우는 무릎을 꿇었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지수야,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너는 나와 민준이에게 빛을 가져다 줬어. 내 아내가 되어주고 민준이의 엄마가 되어주겠니? 지수는 울음을 터뜨리며 마치 내 승인을 구하듯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얘야. 넌 이미 오래전부터 이 가족의 일부였어. 그녀는 나를 껴안았다. 그녀의 눈물이 내 어깨를 적셨고 나는 그 순간이 우리 가족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준우와 지수의 결혼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열렸. 작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나는 마당에서 울타리에 묶인 붉은 장미를 보며 정장을 입고 아빠의 작은 들러리가 된 민준이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준혁은 출장에서 돌아와 처음 조종사 제복을 입었던 날처럼 환한 미소로 형 옆에 섰다. 나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함께 맨 앞줄에 앉았다. 그것은 상실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다. 나는 소박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준우의 손을 잡은 지수를 보며 우리 가족이 사기꾼을 잃은 후 진정한 마음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의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지수는 준우와 민준이를 온 사랑으로 돌보며 소박한 삶을 유지했다. 따뜻한 식사를 요리하고 내가 내 아들들에게 불러주던 똑같은 자장가로 민준이를 재웠다. 매일 밤 그녀는 준우 옆에 앉아 그의 설계도와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들었다. 민준이는 더 이상 다른 엄마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환한 미소로 지수에게 안겨 엄마라고 불렀다. 나는 우리 가족을 보며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보았다. 늦은 밤 나는 현관에 앉았다. 정원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안에서는 지수의 다정한 목소리와 섞인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엿보았고 준우가 일에 집중하는 동안 지수가 그에게 차 한 잔을 끓여 옆에 놓아주고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마침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나는 첫 의심부터 준혁의 전화, 그리고 진실을 발견한 그 어두운 골목까지 내가 걸어온 긴 길을 생각했다. 진실은 잔인했지만 남편이 말하곤 했듯이 선영아, 진실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랬다. 진실은 우리를 해방시켰다. 우리에게 지수를 데려다 주었고 훨씬 더 밝고 행복한 새로운 시작을 주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관련된 사람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듣고 자신의 가정 안에서 조용히 고통받는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 당신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에 맞설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길을 비출 수 있는 촛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들로 이끈다고 확신합니다. 한편 마지막 화면에는 채널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 2편을 남겨두겠습니다. 분명 놀라실 겁니다. 이 순간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